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통계공학과 최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합해수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전망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제가 오늘 그 중에서도 좀 간략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본질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과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하수 처리장에게 요구하는 어떤 미래상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이에 대한 어떤 하수 처리장에 직면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활용하여 아나무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연구실이 꿈꾸고 있는 이러한 큰 그림들, 비전 등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 제 비전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달성하는 게 일단 최종적인 목표이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비전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구체적인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큰 그림들 위주로 일단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 먼저 그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수 처리장 우리가 왜 운전할까요? 우리가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수 처리장은 1350년경 유럽의 흑사병 대유행이 시작을 하면서 인간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수와 위생의 공중 보건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시작하게 된 그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함께 인류가 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화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발전, 지금까지 발전을 이어오고 있죠. 이런 발전 당시에 보면 그 런던 콜레라와 같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되면서 수만 명의 인구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중보건, 위생에 대한 어떤 인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걸 개념에 대한 확립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과 함께 하수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1914년도 우리가 활성슬러지라는 공법,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활성슬러지 공법을 시작으로 이제 근대의 하수처리 공정이 갖춰지기, 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사진을 보면 왼쪽에는 우리가 도시 문화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하천과 자연 생태가 존재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 내에 만들어지는 어떤 하수들, 폐수 등등이 하수 처리장에서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우리가 하천 생태계로 방류를 해야만 우리는 이런 하수 처리장이 이런 자연 생태계와 도시를 서로 연결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 처리장은 우리가 인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계속 먹고 마시고 자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수 처리 시설은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수 처리 시설은 사실 활성슬러지 공정을 기반으로 약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914년도 우리가 액티베이트 슬러지 공정이 개발되면서 과거에는 유기물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수 처리장이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됐지만, 지금은 질소인 다양한 화합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MLE, A2O 공정 등등이 나오면서 근래에는 점차 고도화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이 사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수 처리 공정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그만큼 우리 하수 처리 공정 기반 자체가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질 정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 그만큼 100년의 역사가 지속할 만큼 안정적이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동차나 다른 산업문화, 요즘 백상 교수가 하시는 분야나 박진 교수가 하시는 분야 급격하게 변화하거든요. 근데 이게 100년의 역사 동안 이런 하수처리 시스템이 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 말은 이 100년의 역사 동안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사실 다른 분야들보다는 많이 더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 위생만 우리가 요구를 했다면, 공중보건만 요구를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듣거나 하시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들을 텐데, 에너지라는 개념, 또는 탄소라는 개념, 또는 폐기물이라는 개념, 자원순환이라는 개념 등등이 하수 처리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년이 있었다만 더딘 기술 발전 속도를 가져온 하수 처리장이 이런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종래의 하수 처리장은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종래 하수 처리 시설에서는 근본적인 그 목적 자체 하나는 그냥 공중보건과 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입되는 하수내 오염물질을 우리는 폐기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폐기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냥 많은 돈과 많은 비용을 써서 이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시설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수 처리 시설에서는 또 이러한 그 대부분의 공정들이 그 호기성 기반 공정으로 스포트가 되죠. 이루어져 있는데 하수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월등하게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종래 하수 처리 시설은 우리가 여기기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시설, 에너지 다소비 시설 또는 우리가 에너지 네거티브한 시설로서 우리가 분류되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하수 처리장이었다면 종래에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크게 국가와 정책, 국가와 나라에서 요구하는 하수 처리를 요구하는 크게는 네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즉 하수 처리장에서 우리가 소모한 에너지보다 만들어낸 에너지를 50% 이상은 만들어내라. 이거를 지금 나라에서 정책으로 지정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탄소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 탄소 중립의 목표는 40%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정책이 수립되고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재이용 기본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나 다양한 날씨, 온도 등등이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여러분 통계도를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차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수 처리장 유출수는 하수 처리장은 어느 도시나 가더라도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시설이에요. 근데 하수 처리장 유출수는 24시간 발생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수 처리장 유출수는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물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라는 목적으로 이제 제2차 물 재이용 기본 계획이 현재 만들어져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 하수 처리장 보고 오염물질처럼 탄소 중립도 하라 그러고 에너지 자립도 하라 그러는데 하다 못해 에너지도 만들어내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이 2013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유기성 폐수물을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냥 법으로 강제적으로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무조건 만들고 얼마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라고 우리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수 처리장은 앞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고려를 이제 해야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정책들이 사실 하수 처리장 여러분들이 운영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운영자 입장에서 이게 달가운 소식일까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해야 되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왼쪽에 보시는 자료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에서의 질소 규제 수준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질소 규제를 약 20mg/L로 규제를 합니다. 이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는 규제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다양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5에서 10mg/L 또는 그 이하까지도 질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 대비 다른 어떤 화학 물질도 우리는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선진국 수준 대비 절대 낮은 수준에 우리는 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딱 하나 질소만이 아직은 아주 브로드한 범위로 질소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재 입장에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네 가지 정책들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폐수들 다이제스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소화조 그리고 코다이제스터는 통합행성 소화조입니다. 그리고 아로농축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고농도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폐수들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은 양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물을 에너지화로 전환을 하게 되면 유기물은 산화가 되지만 질소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래 소화조 같은 경우에는 1000mg/L 내외 정도의 질소가 함유하고 있는 폐수가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합행성 소화라는 개념이 우리가 적용이 되게 되면 이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을 통해서 통합행성 소화 공정은 지금 강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공정이 적용이 되면 이때 그 처리하고 남은 그 물은 질소 농도가 3000에서 500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수 처리장에 재이용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재이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질산염 농축 폐수가 발생을 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도 아닌
NO3 농축 폐수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폐수들이 앞서 말씀드린 정책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수 처리장에서 이러한 폐수들을 처리하라고 우리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는 하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강화될 겁니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강화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수질 기준을 강화를 시키지만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부하량은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수 처리장이 맞닥뜨리는 현실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폐수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하수 처리장에 처리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수 처리장 그 반류수 통합육성 소화공정을 적용했을 때 그 반류수의 질소 농도가 보통 한 700에서 4000mg/L 내외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폐수가 만약에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면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류수는 질소 농도를 약 9mg/L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서 총 방류수의 총질소 규제 수준이 약 10mg/L 내외, 많으면 5mg/L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반류수만으로도 우리는 하수 처리장의 본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제용 산업을 어떠냐? 제용 산업도 이런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용 산업은 필연적으로 NO3 농축 폐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유기물도 없는 또 다양한 또 TDS도 높은 매우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수거든요. 이런 폐수들을 만약에 하수 처리장을 적용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연구 사례에서 보시면 COD나 TNTP 제거율이 주처리 업무력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즉 방류 수지기를 초과하게 되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이용 농축수가 하수 처리장에 연결되어 처리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거의 연중 거의 한 30에서 50% 이상의 일수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이번에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현재 최근에 뉴스화돼서 또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질소함유 폐수들이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될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은 이제 하수 처리 이제 비용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에너지 자립화와 관련된 겁니다.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유입되는 오염 물질 질소 부하량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하수 처리 비용이 해가 거듭되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자립화라는 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우리가 2030년까지 50% 달성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2023년 우리는 5에서 20%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 자립이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위에가 그 근본적인 근본 이유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양한 오염 물질을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들 중에서 질소하고 COD를 제거하는 데 요구되는 산소 요금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질소는 COD 대비 월등하게 높은 에너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하수 처리장 유입되는 질소 오염 물질 부하량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필 질소를 처리하는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드네. 그러면 비용과 에너지 자립화율이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질소 제거를 할 때 만약에 많은 에너지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정례 그 재래식 질소 제거 방법을 우리는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960년대 그 MLE 공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메커니즘이었고 이게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아모니아를 NO3를 버리는 질산화와 NO3를 N2로 버리는 탈질화 과정으로 있었는데 질소 제거 메커니즘을 우리는 활용을 하죠. 근데 이 공정 자체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많은 폭기 에너지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수 처리장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60% 이상은 폭기 에너지 소비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래 질소 제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비효율성이 이런 우리가 에너지 자립화를 불합리하게 만드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공정은 사실 제가 그림만 나타냈지만 온실가스도 매우 많이 배출하는 어떤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원래 우리가 그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대비 40% 저감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에는 2018년 대비 2022년 약 7.6%가 줄어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에서는 2018년 대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8.8%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수 처리장이 직면한 어떤 진실이고 불편한 사실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하면 기존의 제재 시스템을 전하게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제가 이용하는 공정 중에 하나가 일단 아나몬스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기존의 종래의 질소 제거 하수 처리 시스템을 아예 탈바꿈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연구를 이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요소 기술은 사실 아직은 이제 기밀이거든요.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큰 가지 내용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제 비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의 큰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질소를 처리하고 유기물질, 염인도 다 처리해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 형태 기술로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濃도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처리하기 위한 아나무스 기반 하수 처리 기술. 두 번째는 우리가 물리화학적으로 우리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수 처리장에서 질소인 유기물만을 처리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중금속도 제거해야 되고 미량 유해물질 또는 의약물질까지도 우리는 다 제거하라고 하수 처리장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를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아나목스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바이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리화학적으로 우리가 미량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마련이 되었는데 아나목스를 가지고 이런 바이오차를 제작했을 때 엄청나게 큰 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점은 오늘 다 시간 관계에서 소개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0에서 5,000mg/L 또는 그 이상의 고농도의 질소를 처리하기 위한 아나목스 기반 하수 처리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용 산업에서 이용되는 NO3 농축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아나목스 기반 어떤 하수 처리 시스템을 저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물리적인 하수 처리 방법과 생물학적인 하수 처리 방법이 저는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시스템에서 탄소도 작고 에너지도 작고 그리고 하수 처리 본질도 저는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만 제가 기술적인 요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종래의 질소 제거 시스템은 크게 이제 질산화, 탈질화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아나무스 기반이라는 기술은 이제 부분 아디산화라는 개념과 적용이 됩니다. 이는 유입된 아모니아성 질소를 약 N2까지만 산화시키는 공정이고 이때 N2와 아모니아를 동시에 N가스로 보내는 게 아나무스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이 공정을 적용하게 됐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뭐냐? 맨 밑에 그 오른쪽에 리덕션 에피션시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산소 요구량을 60%까지 그리고 유기탄소를 100% 그리고 잉여슬러지 발생량 잉여슬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잉여슬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와 동일하거든요. 잉여슬 처리 비용을 94% 또는 필요 에너지량을 82%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존에 연구되었던 아나무스 기반 기술의 트렌드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 탈질이라는 개념과 DPO 개념이 연계된 아나무스 시스템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 탈질이라는 개념은 원래 우리가 종래의 탈질은 NO3를 N2까지도 보내는 거지만 부분 탈질이라는 개념은 NO3를 NO2까지만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중단할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이거와 아나무스와 접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DPO거든요. 그러니까 디나트리오파인드 PO라고 해서 이런 DPO와 아나무스 시스템을 연계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우리가 더 파격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은 산소를 요구하지 않는 질소 제거 시스템입니다. 산소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획기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필요 에너지를 우리는 90%까지도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무려 70%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앞서 종래에 했던 아나무스 연구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진보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탐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잉여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아나무스 기반 하수 처리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잉여슬러지가 발생하고 보통 우리가 잉여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하수 처리장 운영 비용의 약 20% 이상 잡히거든요. 그러면 잉여슬러지 처리 비용만 우리는 줄인다 하더라도 하수 처리장 운영 비용을 20%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래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왔나 보면 잉여슬러지는 보통 매립지를 심전시키거나 소각시켜버립니다. 이제 대구시는 소각시설로 잉여슬러지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보면 톤당 1,564kg 또는 톤당 22만 3,000kg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이 맞는가, 아니면 이 방법과 다른 방법은 없는가를 이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적용한 방법이 잉여슬러지를 가지고 흡착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장에서 우리가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COD와 질소 E는 결국에는 바이오매스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바이오매스로 전환이 된 오염물질을 이용하여 전환된 바이오매스를 이용을 해서 다시 물리화학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바이오차, 흡착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러면 하수 처리장 내에서의 탄소 순환을 나는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잉여설을 처리하는 이런 트렌드를 바꾸고자 하는 거죠. 끝내 목적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아나운스 미생물은 제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아나운스 미생물은 이런 바이오차를 제조하기에 특화된 미네랄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오염물질을 회수하거나 제거하는데 아이론의 철이온이라는 아이론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나운스 그레뉴얼은 아이론을 가장 풍부하게 함유하는 미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들기 위한 어떤 단계, 스텝을 최적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또 해소하는데 제가 아까 정부의 하수처리 시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였냐면 그 시장이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폐기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인 겁니다. 그러면 하수내에 있는 질소, 인, 유기물, 미네랄 등등을 이런 바이오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회수를 하게 되면 이 회수된 애들을 현재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그냥 토양 개시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 개시라고 하면 우리가 토양에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질소인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비료로 가지고 하죠. 근데 하수 처리장이 하수내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비료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재활용하자는 거죠.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바이오차를 통해 이런 어떤 재활용 개념이 적용이 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또 재활용 개념이 적용이 된다면 하수 처리장에서의 아나운스 기반 어떤 탄소 중립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 충분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목적으로 저는 큰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나운스 기반 시설의 위에서가 이제 유럽에서의 사례인데 아나운스 기반 시설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 자립화율을 100% 이상, 그 넘어서 120%를 달성을 합니다. 그러면 100% 이상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우리는 그 인근 마을과 산업에 세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판매할 수 있어요. 이 많은 하수 처리장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 처리장의 기능 다변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실 우리가 박진 교수님이 막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를 사실 막기는 쉽지 않잖아요. 온도가 점차 증가할 거고 우리가 과연 가능한 물 자원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수 처리장 유출수를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을 합니다.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모금용수 미래에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향해야 되는데 아나모스라는 기반으로 하는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6에서 0.0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우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자립, 하수 처리장의 기능 다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달성하는 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비전을 세웠고 현재 연구를 다음과 같은 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한 10명, 4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도 애들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 연구 테마를 각자 이제 네 가지 연구 테마를 팀으로 나눠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지금 각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사회도 발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부분 탈지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냐면 부분 탈지는 우리가 NO3에서 N2로 보내는 프로세스를 탈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부분 탈지는 이거를 중간에 단계에서 끊어서 NO3에서 NO2까지만 보내요. 그러면 탈질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요구량이 100%라고 치면 부분 탈질에 의해서 요구되는 에너지 요구량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탈질과 아나무스랑 결합하는 것 자체가 탈질시키는데 우리는 에너지 그리고 외부 탄소 요구량을 4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아나운스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분 탈지량 개념과 융합하는 연구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자, 날카로운 질문 한 분도 없나요? 없으면 이제 백사수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나나목수가 있잖아요. 나나목수가 그 넘어야 하는 큰 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교수님이 아주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자료들 중에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아나운서라는 기술은 유럽과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개의 상용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적인 상용화 실적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수님이 말했던 인식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나운서 미생물은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성장 속도가 극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수의 여러분들 운영자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른 미생물들은 어떤 사고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많은 양의 슬러지가 기존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슬러지만 교체하더라도 우리는 공정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슬러지 양 자체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현재 산업 저변에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상용화 실적이 보급되면 될수록 이제 잉여슬러지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초기에 정착하는데 지금 필요한 인식 전환이 조금 이제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저랑 여기 계신 교수님들 도움을 받아서